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계획하는 나라가 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오랜 논의 끝에 원자력 발전도 친환경 에너지 범주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동유럽 국가에서 원전 건설에 더 적극적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나라 한수원이 체코 원전 수주전에서 우선 협상자로 선정되면서 다른 유럽 국가에도 릴레이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오늘 글로벌 이슈에서 체코의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은 뉴질랜드 소식 전해드릴 텐데요. 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합창대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는 소식, 그리고 뉴질랜드의 카페 문화까지 알아보겠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KBS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후보를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3일 입소스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각각 44%, 42%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힌 이후인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전국 등록 유권자 1,0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등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가상 대결에서 42% 지지를 얻어 38%를 기록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격차를 4%포인트까지 벌렸습니다. 로이터는 해리스의 부상은 많은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후보에 만족하지 못했던 선거 상황을 극적으로 바꿔놨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중재로 팔레스타인 양대 정파인 하마스와 파타가 화해 정부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팔레스타인 내 14개 파벌이 지난 21일부터 사흘간 중국 베이징에 모여서 처음으로 회담을 가졌으며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 측을 주축으로 통합정부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파벌들은 PLO가 팔레스타인의 유일하고 합법적인 대표임을 인정하고 PLO를 중심으로 빠른 시일 내 임시 화해 정부를 구성하기로 해 가자 지구를 재건하고 총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파타는 PLO를 이루고 있는 세력으로 국제사회가 공인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이끌고 있는데요.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통치하던 세력으로 중도 온건 성향인 파타와 달리 무력 투쟁을 중시하는 정파로 현재 이스라엘과 전쟁 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가자 지구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밝히고 이 바이러스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국제적으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고 23일 경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와 서한 지구의 WHO 보건 비상사태 팀장은 가자 지구의 하수에 채취한 6개 환경 샘플에서 E형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발견했으며 이 지역의 수질 위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바이러스가 확산될 위험이 높고 국제적으로도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아마비 바이러스는 소아에게 하지마비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대개 분변, 경구 혹은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고 주로 5세 미만 어린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필리핀이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을 금지했습니다.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사기, 불법 입국 알선 등의 범죄 온상이 되고 있는 필리핀 내 중국계 온라인 도박장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마르코스 대통령은 도박규제 당국에 온라인 도박장을 올해 연말까지 폐쇄하도록 지시하고 경제부처에 있는 이들 업장에서 일하는 필리핀 국민들에게 새 일자리를 찾아주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온라인 도박장 종사자 수는 필리핀 국민이 2만 5천여 명이고 외국인도 2만 3천여 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23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에티오피아 남부 고파 당국은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2번 연달아 발생해서 최소 22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고파는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남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곳인데요. 당초 5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만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구 1억 2천만 명의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로 홍수, 가뭄 등 기후재해에 매우 취약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뉴스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자식 없는 고양이 아줌마 무리. 예, 좀 네. 세죠, 발언이. 그러네요. 네, 아마 11월 미국 대선까지 다양한 종류의 막말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좀 강렬한데요. 이 공화당 부통령 후보 JD 벤스 상원의원이 카멜라 해리스 민주당 이제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부통령에 대해서 친자식이 없다는 점을 들어서 공격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2013년에 절친의 소개로 더그 에모프, 이제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고요. 네. 해리스는 독신이었고 에모프는 당시 10대 자녀 2명을 둔 이혼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적으로 본인의 자녀는 없는 그런 네, 가정을 네. 꾸리고 있는 건데 벤스가 23일 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사실상 민주당을 통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자식 없는 고양이 아줌마 무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과 미국을 비참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비하했습니다. 이 고양이 아줌마 무리라고 지칭한 것은 해리스 외에도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 지금 이제 동성애자고요. 이제 네. 교통부 장관이고 최근에 쌍둥이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하원 의원인 알렉산드라 오카시오 코르테즈, 이분은 이제 여성이고 미혼이니까 이제 이런 분들 다 싸잡아서 본인 자녀가 없고 결혼도 안 했고 뭐 네. 결혼했다고 하지만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뭐 반려동물이나 키우면서 사는 그런 형태의 가족을 유지하고 있다라면서 비하를 한 겁니다. AP통신은 벤스의 이런 발언이 해리스가 바이든 후보 사퇴 3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유력한 공식 후보가 될 만큼 폭발적인 인지도를 보이고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이런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좀 견제하는 게 네, 아니냐. 맞습니다. 뭐 이렇게 해석을 보는 했습니다. 건데요. 네. 근데 벤스가 앞서서 2021년에도 버지니아의 보수적인 비영리 단체에서 연설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당시 연설하면서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했었습니다. 단어 선택이 네. 예, 좀 강하다. 그렇죠.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공화당 대통령 후보 네. 대선 후보가 됐는데 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초록은 동색입니다. 이제 어쨌든 같은 결의 두 사람이 이제 같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2016년 대선 당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아주 거칠게 비난했었고 네. 또 재임 기간 동안은 앙겔라 메르켈 전 독일 총리를 암캐라고 비하해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 경선에서 얼마 전까지 마지막으로 경쟁했었던 니키 헤일리 민주주 대선 때도 기억나요. 새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머리라고 이렇게 해주셨지만, 예. 그렇죠. 동물에게 붙이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 후보 사퇴 직전 전부터 해리스 네. 부통령을 끔찍하다, 뭐 미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좀 비하했었고요. 최근에는 돌처럼 무식한 카멜라 해리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이런 막말은 역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직을 사실상 확정하고 나서 그녀에게 집중되는 여러 가지 관심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의 어떤 좀 힘이 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면서 앞으로도 좀 더 심한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미국 언론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P통신 보도도 나왔지만 지지율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각종 보도에서 네. 해리스 부통령 초반 열풍이 조금 거세지 않나. 네. 예, 예. 뭐 이제 트럼프 확실히 관심을 모으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거 뭐 허니문이다. 지금 금방 나섰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좋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에서는 여론조사 해봤더니 말씀인 것처럼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44%, 트럼프 전 대통령 42% 지지율 나오면서 네. 해리스 부통령이 앞서는 결과도 나왔고요. 그리고 제3후보까지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42%, 트럼프 전 대통령 38%, 그리고 무소속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8% 각각 기록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야후뉴스 유고부가 7월 19일부터 22일까지 1,74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해봤는데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46%로 동률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자 가상 대결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43%, 해리스 부통령 41% 나와서 거의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고 나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출마했던 20일 이전에 진행된 건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성적이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였죠. 그 트럼프 전 대통령 이제 후보의 네. 피격 사건 이후에 뭐 완전히 도장을 찍었다. 뭐 네. 이런 식으로 갔다가 지금 분위기가 또 달라져서 그러니까요. 한 주 이렇게 미국 대선 판도가 지금 이제 변수가 많이 생기네요. 맞아요. 100일 정도 남았는데 네. 또 어떤 변수가 지금부터는 나올지 뭐 매일매일이 네, 예, 궁금합니다. 전쟁입니다. 다음 키워드 뜨거운 감자가 된 네타냐후. 네. 네. 이 방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미국 연방의회 연설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워싱턴 DC 의원회관 앞에서 이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농성 시위가 있었고 이 사람들 대거 연행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현지 시각으로 24일 날 상하원 합동 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연설을 반대하는 수백 명의 시위대들이 하원 의원들의 사무실 건물인 캐넌 빌딩 중앙홀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연방의회 의사당 근처에서는 더 이상 네타냐후에게 폭탄을 제공하지 말아달라는 문구에 광고판까지 붙인 차량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에 도착한 22일 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네타냐후가 묵고 있는 숙소 앞에서 집회까지 벌였습니다. 네,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만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이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일정을 보면 네. 24일 날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하고요. 그리고 24일과 25일 사이에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 그리고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과도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26일 날 플로리다주에 있는 마라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에 가서 이제 만나게 되는 건데 네. 미국 대선 앞두고 이 가자 전쟁의 당사자인 네타냐후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정말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현직 대통령과 차기 권력을 다투는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 이렇게 세 사람 모두가 정적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를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바이든 대통령은 조기에 전쟁을 끝내서 내년 1월 자기 임기 전까지 전쟁을 끝냄으로써 하마스에 억류돼 있는 미국 국적자들의 석방 그리고 중동 긴장을 완화한 성과를 내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고 싶겠죠. 네. 그에 반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를 선거 전에 아주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것 같습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정책 실패했다. 이걸 강력히 북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자신이 11월 달에 만약에 승리해서 재집권하게 되면은 새로운 중동 평화 드라이브를 내거는 것 이거를 방점에 찍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사람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일단 좀 현 정부의 부통령이기 때문에 네. 바이든 대통령과 결을 맞춰야 되긴 합니다만 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도 일정한 거리를 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무슬림 유권자 그리고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현 정부의 중동 정책이 잘못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유색 인종들로부터 표를 많이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네타냐후 총리와는 좀 만나더라도 좀 조용하게 로키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론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미국 언론에서 지금 트럼프 네타냐후의 만남을 애증의 관계로 묘사를 했는데 이 두 네. 사람이 사실 그렇게 썩 좋은 관계는 아니잖아요. 네.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네. 이런 관계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애증의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에는 네.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 옮기면서 이스라엘 굉장히 좋아했죠. 우리 편을 확실하게 들어주는구나 라면서 좋아했고요. 또 2020년 9월 달에 미국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인 아랍에미리트 바레인이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를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친구라고 아주 추켜 세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는 동안에 명백하게 미국은 이스라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자 네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뭐지? 친구라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나서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나 먹어라 이렇게 이제 욕을 한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막말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 이제 그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서 뭐 그동안에 대화했는지 알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도 약간 소원해진 관계가 됐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지금 주장은 전쟁을 일단 빨리 끝내자. 그리고 예. 미국이 이스라엘이 빨리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얘기가 나올지 좀 지켜보죠. 네. 다음 키워드 50살에 그만두라더니 점점점. 네.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중국이 노동력 부족 때문에 법적 정년을 늦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요즘 정년을 늦추는 게 추세인데요. 고령화, 저출산 때문에 노령 인구가 점점 늘어난 상황에서 70년 전에 법으로 정한 정년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정년이 최장 10년까지 차이가 나면서 성평등에 어긋난다는 국제사회 지적도 같이 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회의가 끝이 났고 그 결정문에 법적 정년을 점진적으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언제 퇴직 이게 아니고 탄력적으로 정년제를 운용하겠다는 건데요. 네. 중국 정부의 공식적으로 이제 입장은 정년 연장 의지를 밝힌 것이고 또 관련 명칭을 명시한 거에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정년제도가 어떻게 돼 있나요? 남자 중국에서? 여자가 다릅니다. 남성은 60세, 여성은 50세. 너무 차이가 나죠. 오, 10년이나 차이가 네. 나요. 근데 여성이 만약에 간부가 되면 5년 더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간부 개념이 중국에서 명확치가 않기 때문에 실제로 55세까지 정년을 다 채우는 여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네. 중국의 정년은 세계에서 가장 짧습니다. 일본이 2021년부터 기업에 대해서 70세 정년을 권고하고 있고요. 또 기업들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은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국의 정년이 다른 국가보다 이렇게 짧은 것은 1950년대 정년이 법제화되고 나서 네. 별다른 개혁 과정이 없었기 때문인데요. 그때 기대 여명이 낮았었고요. 그렇죠. 그때만 네. 하더라도 중국의 한 가정의 자녀가 6명. 네, 네. 산하 제한을 할 때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있으니까 뭐 내 노후는 여성들이 예, 나와서 일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내 노후는 우리 자녀가 많으니까 네, 자녀들이 네. 이렇게 좀 나눠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정년을 늘리고 남녀 간의 정년 격차 줄여한다는 국제사회에서 지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또 하나 문제는 중국 인구가 2022년부터 2년 연속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연간 출생 인구도 1,000만 명을 밑돌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 내 노동 인구, 총 인구도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네. 중국은 청년 실업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세대 간의 또 계층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년을 늘리는 것이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홍콩의 사우자 모니포지는 극심한 실업률을 고전하는 청년층들이 과연 정년 연장을 반길지는 미지수다.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인데요. 일자리 찾으려면 성격도 바꿔야죠. 네, 이것도 그렇군요. 중국 소식인데요. 네. 중국에서 어떤 회사들이 네. MBTI 근거에서 채용하면서 노동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선호한 유형이 ENFP. 네. 진행자님은? 저는 이거에 완전 반대. ISTJ. 완전 반대예요. 저는. 그래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예. 좀 일하고 성격적으로 계시잖아요. 그렇군요. 괜찮습니다. 지나간 네. 거니까. E는 외향적, 그리고 그렇죠. N은 직관적, 그리고 F는 F는 좀 주관적. 그러니까 네.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는 그런 편이고요. 네. 그리고 P는 뭐 자발적이긴 하긴 합니다만 상황에 맞춰서 잘 대처하는 성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요. 네네.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을 회사에서 선호하는군요. 그러니까 반대 성격은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 그렇겠네요. 이제 중국에서 저는 중국에 못 가겠네요. 중국에서 수가 일자리 있는데. 잡기 어렵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콩 언론을 보다 내용이고 네. 그래서 중국에서 MBTI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MBTI 근거에서 기업들이 직원 채용에까지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 여성이 일자리를 찾다가 네. ENFP 선호라고 적혀 있는 구인 광고를 실제로 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 얘기는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업무이고 사회활동 이후에 내성적인 사람들이 지쳐버리는 것과 달리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상호작용 잘하고 충전도 잘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선호한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 면접장을 가서도 네. 내가 심지어 내향적이어도 예. 일자리- 합격을 하려면 그럼요. 저는 너무 활발하고 어. 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저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과 원활하게 잘 지냅니다. 네. 이렇게 말할 사람을 수밖에 만나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말 수밖에 없다는 아, 거죠. 예. 근데 사실 MBTI에 대해서도 좀
말이 많습니다. 맞아요. 네. 1944년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하긴 했는데요. 네. 이게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뭐 점성술이나 뭐 별점 보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렇게 비판을 받았는데요. 네.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MBTI 신뢰하는 사람들은 인간 관계를 맺거나 특정 역할을 위해서 사람들을 좀 미리 알아봐야 될 때 좋다.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네. 소셜 미디어에서는요. MBTI를 직장이나 인간관계에 적용하는 적용물이 게시물이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하지만 MBTI를 채용에 적용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중국 노동법에 따르면 기업은 직업적인 요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증명된 것 외에는 네. 응시자를 제한하는 장애물을 그렇죠. 설정할 수가 없던데 네. MBTI 근거는 여기에 해당되니까 이게 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네. 어떻게 16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그럼요. 이렇게 다양한데요. 근데 네. 또 다 비슷한 것 같기도 약간 하고. 참고만 하는 그렇죠. 정도, 요 정도만 맞습니다. 네,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키워드가 조심하세요. 우리 말은 물어요. 보통 우리 개가 물어요. 뭐 이렇게 맞아요. 돼 있는데 우리 말이 물었다고요. 네. 우리 개 물어요 조심하세요.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괜찮아 우리 개 안 물어요. 이렇게 하는데 영국 런던에서 근위병에 타고 있는 기병대 말과 함께 인증샷을 찍으려고 관광객들이 네. 말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면서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 21일 날 런던의 왕실 기병 박물관 앞에서 기병대 말이 관광객의 말을 꽉 무는 모습이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된 건데요. 네. 영상을 보면 근위병을 태운 기병대 소속의 말 주변에 사진을 찍으려는 관광객들이 가득 있었다고 합니다. 몰려든 거죠. 그래서 근처의 벽에 말이 발로 차거나 물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경고 안내 문구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네. 가까이 다가 사진을 찍는 겁니다. 이때 한 여성이 말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다가 포즈를 취했는데 말이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서 관광객 말을 그러니까 팔을 꽉 물었고요. 네. 이제 이 사람은 다행히 피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여성이 다시 말 옆에 접근했고 이 여성 결국 팔을 물렸어요? 물렸고 겨우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뭐 실신한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워낙 이게 좀 말을 볼 기회가 없기도 그렇죠. 하고 크기도 하고 네. 멋있으니까 네. 찍으려고 하는데 특히 여기가 관광 인기 코스로 꼽히긴 합니다만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말이 워낙 예민하고 맞아요. 소리에 민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찍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요즘 줌 기능 많지 않습니까? 네. 떨어져가지고 마치 옆에 있는 것처럼 찍으면 될 텐데 조심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합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더 템테이션스의 마이걸 보내드립니다. I've got sunshine on a cloudy day. When it's cold outside, I've got the month of May. I guess you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밤사이 부산과 경기 북부, 강원도 등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전국 7개 시군구에 산사태 경보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산사태 경보는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부산 영도와 남구, 강원 횡성 3곳에 내려져 있습니다. 한편 한강 수위 상승으로 서울 잠수교와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의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북한이 3일 만에 또 오물풍선을 남측에 살포했습니다. 북한이 날린 쓰레기 풍선 가운데 일부가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떨어져 군과 대통령 경호처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물체의 위험성이나 오염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수거했다며 계속 감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오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새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 만찬에 참석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심이 원하는 건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라며 특검법 재의결 찬성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후보직 사퇴로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다음 달 1일부터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19일부터 22일까지 시카고에서 열립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IT 대란 여파로 미국 내 항공편 수만 건이 차질을 빚은 가운데 여전히 하루 수백 편의 비행기가 취소되고 있습니다. 미 교통부는 특히 회복이 더딘 델타 항공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로키 산맥 등 캐나다 서부 지역에서 수백 건의 산불이 발생해 주민과 방문객 등 2만 5천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A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로키 산맥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최근 산불이 발생해 제스퍼시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운대 통신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나라 요즘 뭐 어딜 가나 카페가 정말 흔하고요. 커피를 뭐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다들 즐기시는데 뉴질랜드는 어떻습니까? 커피 많이 즐기나요? 네, 뉴질랜드는 모닝티와 애프터눈 티 문화가 있습니다. 네. 영국에서 들어온 문화인데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아주 보편적입니다. 이 학교나 회사에도 브레이크 시간이 있습니다. 네. 이런 티 문화가 요즘은 커피 문화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2018년 통계를 보면 뉴질랜드인들은 66%가 정기적으로 커피를 마신다고 답했는데 지금은 한 70%를 넘어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뉴질랜드의 커피 사랑은 1980년대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이 대중화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 이전에는 인스턴트 커피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인스턴트 커피는 1890년에 뉴질랜드 남섬 남쪽 인버카길에 데이비드 스트랭이 만들어서 특허를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뉴질랜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커피는 플랫 화이트입니다. 아, 이 플랫 네. 화이트도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뉴질랜드인들이 커피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플랫 화이트는 에스프레소에 스팀 우유를 섞어서 만드는데 부드러운 거품이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미있는 맞아요. 그림을 그려서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말에 제가 서울 여의도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 갔더니 네. 플랫 화이트가 있어서 아주 반가웠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은 그렇죠. 한국에서도 플랫 화이트가 많이 보급됐을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온 거군요. 플랫 화이트가. 네. 네. 뉴질랜드 커피에는 반드시 따라다니는 게 우유입니다. 네. 뉴질랜드 우유가 아주 품질이 좋기 때문에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이 뉴질랜드 커피 가격이라든지 카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소맥 커피의 평균 가격이 뉴질랜드 달러로 $5 정도입니다. 한국 돈으로는 한 4,000원 정도 되는데요. 네. 하루에 2-3잔 정도의 커피는 건강에 이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커피나무 재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커피나무는 온도가 15도에서 30도, 연간 평균 강우량이 1,500에서 2,500밀리, 습도는 70% 내지 90%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네. 대부분의 커피는 열대지방의 고지대에서 재배되는데 뉴질랜드 북선 북부지방은 해양 아열대 기후이기 때문에 커피 재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뉴질랜드 북선 북부지방에 1,200그루의 커피나무를 심고 커피를 생산하는 농가가 한 군데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뉴질랜드 커피를 마실 수 있을지 기대해 보고요. 또 한 가지 소식도 준비하셨는데 얼마 전에 오클랜드에서 세계 합창대회 열렸었다고요? 네. 합창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 합창경연대회가 지난 7월 1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오클랜드 시내 주요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13회를 맞은 이번 합창경연대회는 42개국에서 250개 합창단 11,000명의 단원들이 오클랜드를 찾았습니다. 오클랜드 시내 10개 공연장에서 28개 카테고리에 걸쳐 각각 오픈 대회와 챔피언 대회로 진행됐습니다. 네. 또 4번의 시상식과 9번의 축하 공연, 15번의 워크숍, 합창 퍼레이드, 61번의 무료 우정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250 합창단을 안내하는 350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합창단원들을 정성껏 도와주었습니다. 이번 합창경연대회로 인해서 평년에는 조용했던 오클랜드의 7월 겨울이 매우 활기가 돌았고 네. $10,000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도 가져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팀도 참가했다고 들었는데 성적은 어땠습니까? 한국에서는 7개 합창단이 참가했는데요. 청춘합창단, 이름은 청춘합창단입니다만 평균 나이가 68세가 좀 넘습니다. 네. 이 청춘합창단이 혼성 시니어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YS 예술단,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네. 어린이 합창단이 은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합창단을 규모로 보면 제일 단원이 많은 합창단은 오클랜드의 All Together Now 합창단으로 176명이었고요. 네. 제일 작은 규모의 합창단은 인도네시아의 비앙글라라 합창단으로 6명이었습니다. 합창단 수가 제일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90개 합창단이 참가했고요. 네. 뉴질랜드에서는 51개 합창단이 참가했습니다. 이 절대평가로 실시된 대회이기 때문에 잘하는 팀은 모두 금메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는 금메달이 98개가 나왔고 은메달 31개, 동메달은 4개가 나왔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세계 합창대회가 세계 합창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2022년에 열리지 못해서 네. 작년에 한국의 강릉에서 12회 대회가 열렸고 이번에 13회 대회가 오클랜드에서 열렸습니다. 네, 금메달이 98개나 나온 걸 보면 잘하는 팀이 정말 많았던 모양입니다. 뉴질랜드의 네. 다양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질랜드 오클랜드 김훈대 통신원이었습니다.
이슈, 오늘은 에너지에 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봅니다. 법무법인 율전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나라 이야기 해볼까요? 예, 지난주 우리나라 이제 원전 수출이 결정된 나라가 있죠. 네, 네. 체코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네. 체코 하면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세요? 체코는 프라하, 그렇죠. 보헤미안, 네. 오래된 역사가 있는 낭만적인 맞습니다. 아름다운 뭐 이런 게 생각나죠. 사실 뭐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체코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말씀해주신 그런 이미지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체코라는 나라는 이제 동유럽 지역에 속해 있긴 합니다만 네. 어떻게 보면 중부 유럽 전체 지역에서 최고 제조업 공업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비교적 상당히 오랜 시절, 그러니까 중세 시절 이후부터 네. 많은 산업이 이제 발전을 했던 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 지역이고요. 네. 지금도 이제 체코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자동차 회사인 이제 스코다. 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네. 이제 폭스바겐 브랜드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현재도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GDP의 한 10%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 네.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라에 신기할 정도로 풍족한 자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자원일까요? 바로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이요. 예, 아까 이제 그 체코 그러면 이제 보헤미안, 네, 낭만 네, 네. 뭐 이런 게 떠오른다 네. 그러는데. 이 체코의 보헤미안 지역은 네. 세계 평균보다 6배에서 20배 많은 우라늄이 이제 매장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체코에서는 19세기 초반서부터 우라늄을 이제 채굴을 했으니까 네.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원자력과는 인연이 깊은 그러네요. 나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역사가 오래된데 19세기에 우라늄을 캐면 네. 어디에 쓰는 건가요? 그렇죠. 어떤 이게 용도로 사실 쓰는 건가요? 도대체 뭐에 쓰는 우리는 우라늄 그러면 다 원자력 원자력 발전소 네. 아니면은 이제 뭐 핵폭탄 뭐 이런 거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19세기에? 19세기 초반에 이거 캐서 어디다 네네. 썼냐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당시 우라늄은 이제 유리의 색깔을 내는데 사용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유리에 이런저런 요소 광물질을 섞으면 다양한 색깔이 나는데 네. 우라늄을 섞으면 우리 눈으로 보면은 이제 은은한 초록색이 나오거나 또 노란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데 밤에 알아서 빛납니다. 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만약에 자외선을 비추면 정말 네. 강력한 아주 매력적인 이제 초록색을 이제 뿜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네. 와인잔 만드는 유명한 회사 리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기업이 원래 이 보헤미안 지역에서 이 우라늄이 포함된 접시, 촛대, 뭐 주전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던 그런 기업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체코의 우라늄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역사적으로도 우리 인류에 큰 네. 기여를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릴 때 위인전 볼 때 꼭 네. 등장하시는 분이죠. 퀴리 부인. 너무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네요. 예, 퀴리 부인은 이제 폴란드 사람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프랑스 파리로 와서 이제 남편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네. 이제 폴로늄, 라듐 이런 방사성 원소들을 연달아 발견하면서 이제 유명해진 분인데 네. 이 폴로늄, 라듐 등을 뽑아내기 위해서 막대한 광물을 이제 섞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그렇죠. 했습니다. 예. 네. 그때 사용됐던 이 광물질을 이제 피치 블렌드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체코 보헤미안 지역에서 채굴되었던 우라늄입니다. 그래서 체코에서 채굴된 우라늄이 이제 파리까지 가서 여러 가지 실험 재료로 사용되면서 이제 그렇군요. 우리가 알고 있던 여러 이 물리학 지식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 체코의 우라늄은 20세기 한 중반까지 네. 유럽 지역에서 알려진 유일한 매장지였어요. 우라늄 매장지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터지자마자 네. 이때는 독일이 그렇겠죠. 예. 네. 그다음에 전쟁이 끝나자마자는 바로 소련이 예. 그래서 이것들을 다 가져갔군요. 가져가던 이제 그러한 곳이 이제 체코의 우라늄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 체코는 다른 나라보다 유달리 원자력에 친화적이고 네.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원자력 비중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으니까 네. 그럴 것 같긴 한데 체코 원자력 비중 뭐 어느 정도나 되나요? 일단은 체코에서 전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석탄입니다. 석탄이 한 44%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원자력인데 원자력이 37% 정도입니다. 뭐 거의 비슷하네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30% 정도니까 네. 우리나라보다 원자력 비중이 더 높은 나라다라고 이제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체코가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도입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좀 분들도 종종 몰랐어요. 계신데 네, 맞아요. 예,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체코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전기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주변 국가에 수출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체코도 전력을 수출하는데 이게 전력 수출이라는 게 들을 때마다 정말 신기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섬이다 보니까 그렇죠. 예.
불가능하죠. 맞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이 이유는 원래 이제 모든 회원국들한테 자기네 나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네. 15% 정도는 네. 다른 나라로 뭐 보낼 수 있거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송전망을 갖춰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이거를 훌쩍 뛰어넘는 30%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체코는 내륙 국가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나라인데 주변이 이제 독일, 뭐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폴란드 이런 나라들하고 이제 겹쳐 있다 보니까 네. 이들 나라하고는 직접 다 송전망이 연결이 돼 됐군요. 있어요. 그래서 전력을 한 30테라바트 아워 정도 규모 수출을 하고 네. 수입을 또 필요할 경우 또 수입도 합니다. 그래서 16.7테라바트 아워 정도 하니까 한 13.5테라바트 아워. 그러니까 전체 전력 생산의 한 30% 정도를 네. 수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체코가 원자력 발전을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체코는 원래 이제 자체적으로 우라늄이 풍부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이는지, 과학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련한테 우라늄을 수탈당하면서도 네. 자체적인 원자력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7년에 세계 9번째로 핵분열 이것을 이제 실험용 원자로에서 시작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꽤 원자력하고는 인연이 깊은 그러네요. 나라다라고. 전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뭐 체코 그러면 동유럽에 그렇고 그런 나라다라고 하지만 그런 나라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1960년대 중반서부터는 자체 기술로 가스 냉각 중수로 지금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방식인데요. 예. 이런 이제 원자로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1972년부터는 이 가스 냉각 중수로라는 이 방식의 원자로로 상업용 전력을 생산하기도 이제 했습니다만 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원자로는 이제 1980년대부터 가동을 시작한 러시아가 개발한 이제 가압형 경수로 러시아형 가압형 경수로 VBER이라고 부르는 네. 그런 것입니다. 원자로가 그러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체코에는 총 6기가 있어요. 아. 이번에 우리가 원자로 2기를 이제 건설하기로 했는데 네. 그 지역이 이제 두코반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이미 이제 510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가 이미 4기가 4개가 가동 중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곳에 테멜리라는 곳에 이제 1086메가와트 규모의 용량의 이제 원자로 2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총 6개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설치할 이 두코반이라는 지역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는 1985년에서부터 87년 사이에 이제 운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40년 정도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현재 수명 연장 한 20년 정도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이제 네. 지금 정리를 한 것 같고요. 테멜린 지역에 있는 원전은 좀 늦게 2000년부터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소련 붕괴한 다음이잖아요. 예, 예. 테멜린 원전도 소련식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소련이 이제 건설을 이제 하다가 네. 이제 1, 2호기만 완성된 상태에서 예. 3, 4호기를 어떻게 할까? 잘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건설이 이제 중단된 이제 그러한 상태였죠.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으니까요. 90년대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뭐 체코랑 또 체코슬로바키아가 또 분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정리된 다음에 네. 체코 정부가 일단 3, 4호기는 돈이 없으니까 네.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건설을 포기를 하고 1, 2호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러시아가 다 지어놓긴 했습니다만 네. 왠지 좀 불안했던 거죠. 이게 잘 지어졌을까라고 걱정이 돼가지고 이번엔 또 미국에 손을 내밉니다. 그래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에다가 네. 손을 내밀어서 웨스팅하우스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러시아 기술로 건설이 된 원자로는 맞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제어 시스템 이거는 또 미국 시스템이 도입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계에서 유례가 없은 그러네요. 하이브리드 형태의 예, 이제 예. 모델이기도 합니다. 예. 앞서서 체코가 원자력이 이제 친화적인 나라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예, 일단 여론조사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 유럽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원자력 발전에 어떻게 해서 생각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이 더 늘어나도 좋습니까? 네. 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체코 국민들 같은 경우는 70%가 오케이. 좋습니다라고 대답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보다도 더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전략적으로 네. 에너지 이제 생산에 있어서 원자력 비중을 계속 높이는 이러한 목표를 이미 오래전부터 채택을 국민들도 했습니다.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전력의 44%는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로 만드는데 네. 이건 이제 줄여야 돼요. 기후 변화나 여러 가지 그렇죠. 문제로.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뭘로 감당을 하느냐? 원자력 쪽으로. 예, 이걸 원자력으로 감당하겠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2035년 앞으로 한 10년 정도 후에 되면 원자력의 비중이 지금의 37%보다 훨씬 올라간 뭐 46에서부터 58%까지. 예, 그러니까 석탄화력이 빨리 없어지면 그만큼 원자력 비중이 더 높아지는 셈이니까. 그러네요. 어떻든 원자력 발전은 체코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원자력 발전하는데 사실 돈이 많이 그렇죠. 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일 텐데 체코 이 정부의 경제력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체코는 뭐 나름대로 경제력을 좀 갖추고 있는 나라긴 합니다만 네. 사실 만만치는 않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체코 같은 경우는 EU 회원국이다 보니까 네. EU에서 이제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초에 이제 EU에서 지원해줄게라고 도장을 꽝 찍어줬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선정된 이 과정까지 오게 됐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체코에서 원자력 발전소 이번에 건설하는 방식을 잘 살펴보면 네. 국가가 일단 전체 비용의 70% 정도를 사업자한테 무이자 대출로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이제 뭐 한수원 이런 네, 곳에 네. 국가가 대출을 해주는 그렇죠. 이제 이러한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서 원자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 전기를 만들어낼 텐데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일정 정도 가격 수준을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 요금보다 이제 일반적으로 만드는 전기가 더 싸다. 그래서 네. 원자력 발전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면 곤란하니까 이때는 국가가 보조금을 줘서라도 가도록 하겠고 네. 만약에 전기 요금이 많이 휙 올라가지고 높으면 원자력이 이제 네. 많은 돈을 벌게 됐다. 네. 그러면 일부는 또 토해 놓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해가는 방식인데 네. 이거를 이제 40년 동안 보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벌어들인 이득으로 이제 국가가 건설 비용을 이제 다시 돌려받는 네. 이제 이러한 계획인 거죠. 자, 또 한 가지 원자력 발전 뭐 이야기하면서 그 방패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용 후 해결료를 네. 어디다 저장할 것이냐. 어디다 저장을 할 것이냐. 어떻습니까? 방패장은 잘 그러니까 마련이 돼 있나요? 예, EU 같은 경우는 당연히 체코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을 지원한다는데 네. 그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영구 처분 시설, 방패장을 건설해라라는 네. 거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처럼 발전소 내에 이제 임시 저장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4곳에 이제 후보지는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그 중에 한 곳을 이제 최종 후보지로 선정을 하고 네. 한 2050년 전후에서 건설을 시작해서 2065년부터는 운영을 시작한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세계 최초로 이제 이 방패장을 이제 건설한 이제 핀란드, 유럽의 핀란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네. 현재 뭐 부지 선정, 뭐 설계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또 만들어야 할 일이 남아 있고요. 체코가 이제 우라늄이 많은 국가다. 네. 그래서 원자력이 친화적이다 이런 얘기 지금 해주셨는데 네네. 뭐 또 다른 이유 생각해 볼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체코 인접 국가, 동유럽 국가라고 그러면 이제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뭐 이런 네. 나라들인데요. 이런 나라들은 오랫동안 이제 러시아 석탄, 석유, 가스 등에 이제 의존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사실 이 나라들은 좀 걱정을 해왔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의존하는 거 아니야? 러시아에 너무 예. 의존을 하고 있다. 보통은 이제 이 네 나라를 묶어서 이제 비세그라드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실 가스 같은 경우는 100% 아. 이제 러시아에 의존해 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딱 터지고 나니까 그래 문제가 우리 걱정이 발생하는 맞았어. 거지. 예. 네. 그러니까 에너지 안보 이게 갑자기 중요성이 떠올랐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라고 생각했을 때 원자력이 답이다라고 이들 국가들은 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코와 더불어서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뭐 불가리아 이런 나라들은 다 원자력 발전을 늘리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유럽 국가들이 이렇게 원자력에 관심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들 네. 국가들은 뭐 재생에너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자기들은 이제 제조업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경제도 발전시켜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이제 안정적이고 대량의 전력을 탄소 발생 없이 만들어야 되니까 당연히 이제 원전밖에 답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서유럽 국가들은 문을 닫고 있는 데 비해서 동유럽 국가들은 지금 그러게요. 한 12기 정도를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돈이 이제 우리 돈으로 한 200조 가까운 이제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이제 걱정인 거죠.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잘 되나요? 일단은 이제 비용의 문제? EU한테 손을 내밀겠다라는 네네. 거죠. EU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원자력도 녹색 에너지라고 네. 일단은 이야기를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래도 이제 자국이 이제 부담해야 될 부담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를 이제 얼마 전에 원자력 사업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현재 계약을 진행 중에 있는데 네. 여기 들어가는 돈이 폴란드 전체 GDP 한 4% 가까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방비 전체만큼을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좀 고민이
좀 많은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동유럽은 뭐 새로운 미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유럽의 원자력 시장은 대부분 이제 다 프랑스 거였어요. 네. 근데 지난 20년 동안 프랑스가 새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도 건설을 못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납기 준수도 안 되고 비용도 많이 상승했고 그래서 프랑스 EDF 같은 이제 원자력 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국제적으로 무조건 납기는 준수하는 나라다 라는 평가를 이제 소문이 받고 나 있어요. 있군요. 네. 예,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합리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제 좋은 기회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동유럽 국가들이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이탈리아도 이제 원자력 다시 도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네. 우리한테는 유리한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주의할 점은 이 유럽의 시장이 커지면 네. 당연히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다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도 있으니까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잘 이겨내야 되는 것이고 네. 체코 원전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수주를 유럽에서 첫 번째로 한 것이니까 이걸 네. 발판 삼아서 앞으로도 계속 좀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법무법인 이율전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에릭 클랩튼의 Change the World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